어제보다 더 건강 오늘을 위해 활력과 건강을 더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수진입니다. 네, 지난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었습니다. 이 손 씻기의 날,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손 씻기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손 씻기 올바르게 잘만 해도 질병의 70%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씻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손 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양 손바닥을 이렇게 문지르고요.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좀 접어서 반대편 손바닥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양쪽에 손등도 같이 이렇게 씻어주고요. 또 엄지 손가락을 돌려서 이렇게 씻어주고 손 깍지 부분, 이 부분도 마디마다 잘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이렇게 막 문질러 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양쪽 다. 이렇게 비누를 사용하면은 99.9%의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현명한 손 씻기 방법 알아두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6. 6가지 원칙,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가지를 꼭 지키시고요. 5.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369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369. 네, 앞으로는 365 365 하면서 손 씻기. 손 씻기 방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차곡차곡 먹다 보면은 또 건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또 몸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맛있는 처방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몸속에 있는 두 개의 풍선.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면서 호흡을 막고 있는 기관이 바로 폐다. 건강하게 숨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폐 건강이 기본. 점점 나빠지는 공기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병들어가는 폐를 지켜주자. 폐 건강에는 무, 생강, 도라지가 바로 그 해답이다. 한의학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여 호흡을 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생리기능 중 폐기를 소통시키는 선발작용과 폐기를 맑게 하고 하강시키는 숙광작용을 못하면 폐기어나 폐음어에 빠지게 됩니다. 즉, 폐의 이러한 작용으로 진액과 기혈이 전신에 퍼지며 기체 교환이 유지되고 폐의 기운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게 되며 항상 청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폐가 약하면 이 두 가지 작용이 실조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막히며 기침, 천식, 가래가 많아지고 호흡이 짧아지며 해수나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예로부터 가래와 기침을 삭혀주어 폐에 좋은 무. 오늘 무를 이용하여 무 사태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에 버금갈 정도로 수분도 당도도 높고 답답하고 더부룩한 속을 푸는데도 그만인 천연소화제 무. 겨울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 무사태찜을 만들기 위해서는 큼직하게 썬 쇠고기 사태를 물에 넣고 푹 삶아주는 게 먼저. 그 사이에 물을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썰어뒀다가 삶은 쇠고기와 함께 냄비에 넣어 익혀준다. 그 다음 간간하게 달달하게 요리할 조림장을 준비하자. 오늘 무 사태찜에 들어가는 무는 초록색 줄기 부분 쪽에 단단한 무를 사용하였고요. 흰 쪽의 연한 부분은 생채를 해 드시면 맛있습니다. 쇠고기와 무가 담겨있는 냄비에 준비한 조림장과 껍데기를 벗겨낸 밤을 넣고 한 번 더 뭉글한 불에서 익힌다. 양념이 거의 졸아들었을 때 대추, 물엿,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해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드는 무사태찜 완성! 버릴 게 하나 없는 영양 덩어리 무. 무를 껍질째 먹으면 비타민C가 훨씬 풍부하고 무청을 말려 시래기로 먹으면 비타민 A가 당근의 2배다. 또 무말랭이는 칼슘 덩어리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 거담 작용을 통해 가래를 삭혀주며 특히 흡연으로 누적된 니코틴을 배출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 흡연자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무에는 해열 효능과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기침과 인후통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으므로 무를 김치, 깍두기, 무말랭이 등의 형태로 자주 섭취하거나 물을 달여 졸인 무 조청을 섭취함으로써 폐와 기관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어 폐와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늘 생강을 이용하여 생강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자가 몸을 따뜻히 하려고 식사 때마다 챙겼던 생강. 대부분의 한약이 단골로 사용되는 약재고 요리에서는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더하는 단골 식재료이기도 하다. 특유의 매운맛과 은은한 향을 가진 생강은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주고 두부는 넓적하고 큼직하게 썰고 밀가루를 묻힌 후에 기름을 두른 팬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굽는다. 두부와 생강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두부를 밀가루에 묻혀서 한번 구우신 후에 양념장에 졸이시면 됩니다. 간장, 맛술, 물, 설탕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고 두부가 잘 익었을 때쯤 만들어둔 양념을 골고루 뿌려주자. 그 위에 오늘의 건강재료 생강을 얹고 팽이버섯까지 더해서 양념 배도록 자작하게 졸여내면 생강 두부조림 완성! 생강은 으스스 떨리고 추운 감기에 지끈지끈 머리 아픈 두통에 좋다. 또 속이 거북하고 메스껍고 어질어질 멀미를 할 때,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리고 출산한 후에도 생강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생강은 염증 치료제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올, 쇼가올, 파라돌 등은 염증 작용과 항암 효능 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생강 성분은 폐조직 및 폐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조직을 재생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폐 건강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증 작용을 억제하고 천식의 염증세포 매개물질을 차단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묵은 기침과 폐에 좋은 도라지. 도라지를 이용하여 도라지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여서 마시고 무쳐서 먹고 볶아도 먹고 정가로도 만드는 도라지. 각종 보양식에도 도라지를 빼면 섭섭하다.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도라지를 맛보기 위해 전으로 부쳐보자. 먼저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살살살 두드려 얇게 펴고 잘게 찢는다. 도라지 전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다 노란 달걀을 풀어주고 물로 농도도 맞춘 후 손질한 도라지 그리고 까만 깨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둔다. 껍질 깐 도라지를 방맹이로 두드리실 때요. 도마에 대고 두드리면 다 도망가거든요. 비닐봉지에 넣고 자근자근 두들겨 주시면 좋습니다. 매콤 새콤 달콤한 양념이 빠지면 심심하고 밋밋할 테니 양념장 만들기는 필수.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면 반죽을 팬에 넣어 도라지 전만 정성껏 부쳐내면 요리 완성. 달짝지근 쌉싸름한 맛으로 면역력 잡는 도라지. 백년생 도라지는 산삼이랑 같은 효능이 있다는 건강식품으로 동의보감의 수천 개 처방 중에서도 10개 중 1개엔 도라지가 포함돼 있다. 도라지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암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침, 감기, 천식 등과 같은 폐질환에 약효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점액과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여 폐로 흡입되는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또한 도라지는 인후통과 편도선이 부었을 때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 초기 증상 등의 도라지차를 우려내어 자주 섭취해 줌으로써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연,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 폐 건강을 갉아먹는 환경에서 사는 현대인. 춥고 건조한 날에 더욱더 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폐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대비를 하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요. 그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폐암입니다. 네. 이 손상된 폐는 일단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2위입니다. 2위. 네. 뭐 주말 아침부터 흡연하는 분들은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폐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담배 정말 끊어야 됩니다. 그럼요. 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금연. 기본적이죠. 그렇죠. 꼭 하셔야 예. 되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잘 맞추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호흡이 좋다고 하니까 네. 예,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건조한 폐에 수분을 듬뿍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 자극이 덜 되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술이나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해도 폐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햇빛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 맛있는 처방전, 폐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늘씬한 키에 쭉 뻗은 몸매.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하이힐, 깔창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신발 속에 감춰진 발의 비극. 자신감은 살리고 건강을 잃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 통증이 계속 있고 신발을 안 신을 때도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변형된 발 때문에 발의 통증은 물론이고 무릎, 허리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지외반증. 더 이상 넋놓고 지켜봐선 안 되는 질환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진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빨간불이 켜진 현대인의 발 건강.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대표적인 족부 질환인 무지외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몸 제일 아래에서 굳은 일은 다 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게 바로 발 아닐까요? 발. 그렇죠. 예. 이렇게 혹사당하는 발 그대로 방치뒀다가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발에 문제가 생겼겠거니 하고 뭐 지나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발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발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형외과 윤영필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가 발의 모양 변화로 인해서 몸 전체를 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어떤 질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진단은 아주 쉬운 질환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외측으로 휘어진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옛날 과거에는 버선발기형이라는 용어도 썼었습니다. 지금 이런 엄지발가락이 휘어짐으로 인해서 5번째 발가락이 또 안쪽으로 휘어지는 같은 변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거를 말하는데요. 이 바깥쪽으로 휘었다고 해서 다 무지외반증인지 이 무지외반증을 판단하는 기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무지외반증을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때 우리가 바닥에 서 있는 자세에서 발의 내측면을 보시고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이 15도 이상 바깥쪽으로 휘어진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이 5번째 발가락 쪽에도 같은 동반 변형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 소근막류라고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엄지발가락 5번째 발가락도 안쪽으로 15도 이상 휘어지는 동반 질환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저희가 그림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무지외반증 서서 측정을 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15도 정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요. 예. 예.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평소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휜 각도가 왠지 15도 이상인 것 같다. 그래서 내측이. 내가 무지외반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분들 무지외반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 무지외반증은 어쨌든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것은 무지외반증인데
이 휘어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동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거나 그리고 발의 변형으로 인해서 2차적인 우리가 발의 후족부나 뒤쪽의 변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여성분들 보면요. 킬을 아주 높은 힐 많이 신고 다니죠. 예. 그런데 이런 신발 때문에 발의 변형이 가장 많이 올 것 같은데 예. 원인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천적인 원인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천적인 원인으로서는 가장 흔한 것은 그 평발입니다. 평발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발에 그 관절의 유형성이 너무 심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단축이 있는 경우나 또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했거나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이라고 하죠.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약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선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킬힐이죠. 킬힐. 예. 근데 실제로는 킬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볼이 좁은 신발입니다. 앞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신 분들이 무지의 반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좁은 신발을 신으시면은 무지의 반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선천적으로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들어보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나에 맞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무지 외반증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 그런 깔창이라든지 이 높은 굽의 그런 신발 이런 예. 거에 선천적인 그런 내재적인 원인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신어도 되는 건지 예. 이 점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예, 그 발의 무지의 반증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과거에 어떤 논문에 의하면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은 민족들은 그 무지의 반증이 생길 확률이 3%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게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무지의 반증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신발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확률이 무지의 반증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한 30대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 무지의 반증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신발 신을 때 신발 선택을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볼이 좁아지는 신발은 좀 피하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일단 무지 외반증이 발생이 되면 발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건 물론이고요. 더 심한 문제는 이 보기 안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예, 어떤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엄지발가락 휘어짐으로 인해서 발 주위에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 쪽에도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그 돌출 부위에 많이 부다침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하신 분들은 피부 괴사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시면은 두 번째 발가락 밑이나 다섯 번째 발가락 밑에 보면은 굳은 살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네. 이런 굳은 살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이 무지의 반증에 의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우리가 이런 변형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우리가 망치족지라고 하죠. 망치족지, 망치처럼 생긴 이런 다른 2차적인 발가락의 변형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발가락에 소근막류라고 해서 다섯 번째 발가락도 휘어짐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나 그리고 허리의 통증, 골반의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정열 증후군이 오래 진행이 되면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게 돼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중에 허리 디스크나 허리 척추관 협착증 같은 합병증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 외반증이 있는 주변에 어떤 분을 보니까 아예 그 발가락이 이 다른 발가락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심하게 변형이 된 그런 경우죠. 예, 맞습니다. 예. 보통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망치족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이야기한 예. 망치족지라는 용어를 쓰는 게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위쪽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이 망치족지라는 우리가 발의 변형이 온 걸 이야기합니다. 심하네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아까 다섯 번째 발가락에 소근막류라고 하는 무지의 반증하고 비슷한 질환이죠. 이것도 발의 변형에 의해서 굳은 살이나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발 앞쪽에 통증이나 저림 현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척추에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척추 질환을 확인했는데 척추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발가락 앞쪽에 보면은 지간신경종, 다른 말로 모턴스 신경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눌려져서 그 신경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발가락에 탈구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발에 병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곳에도 어떤 질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건지 이 점이 또 궁금해요. 예. 그 발의 엄지발가락에 변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의 뒤쪽에 변형이 있거나 그러니까 발의 앞쪽에 변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 양쪽의 발의 변형에 차이가 생겨버리면은 양쪽 우리가 그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무릎 내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무릎에 관절염으로 많이 진행이 되게 돼 있고 이게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져 버리면은 2차적으로 허리도 같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골반 통증이 유발되고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은 허리 디스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척추나 골반이 다 틀어진 환자들 중에서 얼굴을 잘 보시면은 양쪽 턱 관절에 차이가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부정렬 증후군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양턱의 사이즈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그 턱 관절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의 문제는 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네. 정말 우리 몸에서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목, 허리, 고관절, 무릎, 우리 몸 전체가 삐뚤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무지외반증은 보통 성인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기에도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이런 게 생기면은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청소년의 무지외반증은 대부분 우리가 발생하는 게 18세 이전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다른 외관상의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재발 확률이 훨씬 높음으로 돼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있을 게 다른 발에도 동반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무지외반증은 대부분 평발이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 건강 플러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엄지발가락은 점점 밉게 변하고 다른 발가락들도 휘게 되고 발볼이 더 넓어지고 점점 심해집니다. 네, 힐을 신고 또각또각 멋을 내는 사이에 신발 속에서 짓눌린 발엔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 인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굽이는 구두를 많이 신게 돼서요. 근데 신을 때마다 약간 발에 통증을 느꼈는데 좀 하루 이틀 통증 완화가 됐다가 다시 또 자꾸 재발 형식으로 나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완전한 아직 평발은 아닌데 부족부에 외반 변형이 있는 상태고 그 엄지발가락의 무지외반증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그 후관 그 족부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용 깔창 치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은 우리가 환자분이 지면에 땅을 대고 서서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외척으로 한 15도 정도 이상만 휘어진 상태만 확인이 되면은 그걸 무지외반증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관적으로 봤을 때랑 실제로 엑스레이 뼈의 변화를 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엑스선 검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무지외반증이라는 엄지발가락에 휘염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발바닥 밑에 보면은 종자구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탈구가 일어났는지 그걸로 인해서 뼈의 관절점까지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조각 검사는 우리가 발에 변형이 있을 때 요족이라고 해서 발의 아치가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지외반증은 진행을 많이 시키지는 않는 환자이며 이런 환자들은 압력이 바깥쪽으로 많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굳은 살이나 발의 통증이 주로 5번째 발가락 쪽으로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발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 환자의 발의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 특정기를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행검사는 실제로 또 체중을 더 많이 싣고 보행을 했을 때는 발의 모양이 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각각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싣지 않았을 때, 체중을 실었을 때, 보행을 했을 때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 발의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술 후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기부스를 하기 힘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술 후
뭐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신발이고 단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발의 형태에 따라 정상적인 발, 평발, 요족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 신발 선택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발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죠. 발의 앞뒤 좌우가 무게가 골고루 전달돼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우리가 저림감이나 이상 감각을 느껴서 아마 지간 신경종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추가적인 변형이나 발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하고 보행 검사를, 압력 검사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무지외반증은 발에 다른 변형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이런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 쪽에 그 변형도 발생할 수 있고 허리나 골반에 그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의 질환이나 허리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무지외반증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지외반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무지외반증, 일단 치료하는 방법,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수술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수술 전에 먼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치료는 어차피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이 신발부터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까 원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앞볼이 좁은 신발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볼이 조금 넓은 신발, 그리고 뒤축의 높이를 우리가 한 3cm 정도의 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 보조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보조기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신발을 착용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병의 진행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보조기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엄지발가락에 문제도 있지만은 발에 다른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의 전체적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용 안창이라고 하죠. 보통은 깔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깔창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한쪽 발은 보시면은 외반 변형이라고 하죠. 바깥쪽으로 좀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환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리면은 척추 측만증처럼 이렇게 허리가 많이 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발에 자기한테 맞는 치료용 깔창을 우리가 맞춰주면은 허리도 같이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거기다가 특수 신발을 또 신고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특수 신발을 신는 건 아니고요. 예.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을 사실 때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슈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신발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신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약간 서포트하는 어떤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쿠션이 아주 높은 분, 아치가 높으신 분들은 신발에 쿠션화라고 해서 우리가 신발에 보시면은 에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들이 네,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쿠션화를 착용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의 아치가 낮은 분들이 그 쿠션화를 착용하게 되면 발의 건강을 아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릴 더 수가 안 있습니다. 좋군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발이나 이런 것처럼 아치가 낮은 분들은 제어화라고 해서 주위에 좀 더 잡아주는 힘이 더 강한, 좀 더 단단한 신발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신발을 여러 가지 고르는 방법을 봤습니다. 뭐 평발이신 분, 그리고 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신발 고르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보존적인 치료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예. 어떤 환자들이 수술의 대상이 될까요? 수술에 우리가 적응증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돌출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나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돌출부로 인해서 우리가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 자꾸 통증이 계속되고 우리가 2~3시간 이상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통증이 있는 경우, 그 망치 족지라고 해서 2번째, 3번째 발가락에 변형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동반이 되고 이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보기 자체만 해도 너무 본인 스스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변형된 뼈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올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펴주나요? 예. 그 옛날에는 그 연부조직 수술이라고 해서 인대만 잘라서 교정을 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발률이 한 25% 이상 훨씬 재발률이 훨씬 높았었는데 지금은 절골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뼈를 잘라서 반듯하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그 재발률이 거의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교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진을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내측 돌출부가 있고 예. 이분은 그리고 수술 후에 발이 이제 반듯하게 된 사진이 보일 굉장히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네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합니다. 발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진 각도를 측정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반듯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 수술을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쇠나 나사 같은 게 전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네. 지금은 그 수술하는 것은 요즘 녹는 나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뽑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질환이라고 해도 또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가장 좋은 거는 예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예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봤지만 신발을 바꿔라,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신발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예방하는 운동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예방은 어쨌든 신발이 가장 우선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앞볼이 좀 넓고 예. 뒤축의 높이가 한 3cm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죠? 예, 너무 예. 낮아도 그 다른 발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플랫슈즈라고 하는데 그 1cm 이하인 경우에는 발에 다른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어쩔 수 없이 킬힐이나 높은 신을 신어야 될 경우에는 이 신발을 자주 바꾸어 신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신고 우리가 직장에 다른 데 갔을 때는 편한 신발을 바꾸어 신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에 스트레칭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바닥은 내재근 이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발가락을 많이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해주시면은 내재근의 강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어떤 분들은 근육이 너무 인대나 이런 게 너무 타이트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발 공을 깔아놓고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그 인대나 이런 것을 이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많이 신으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는 근육이 단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으신 분들은 특히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처럼 우리가 서 있어서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킬레스건이 이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뭐 화면으로 보니까 스트레칭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래요, 뭐 예. 오므렸다 폈다 그리고 뭐 공을 껴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고 사실 이런 거 되게 간단한데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네.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해도 예방이 잘 되겠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좀 수술 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입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여자라서 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평소처럼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발이라는 곳은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발의 모양이 돌아오는 기간,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활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발은 수술 후에 우리가 기부스는 길어야 일주일 이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부스용 대신을 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편한 신발, 운동화 같은 것을 다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관심이 대부분 다시 힐을 신을 수 있는가 이런 네. 내용이신데 보통 그런 경우는 뼈가 다 유합이 일어나고 난 후인 한 6개월 정도 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지해반증이 보기가 안 좋던데 수술 후에 흉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어떤 수술이든 수술을 하고 나서 고민되는 게 바로 흉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 이 여름에 샌들도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이 흉터가 생긴다면은 예.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예. 실제로 흉터가 어느 정도 남나요?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 과거에는 수술을 우리가 절개를 할 때 발의 내측변을 절개를 하고 발등 부분하고 절개를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흉터라는 것은 우리가 측면에 있는 우리가 흉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흉터는 발등 쪽에 있는 흉터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수술은 뭐냐면은 발등에 있는 수술을 절개를 넣지를 않습니다. 측면에 있는 절개 한 절개만을 가지고 안쪽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더라도 한쪽만 하기 때문에 그 발의 내측면 약간 바닥 쪽에만 흉터만 좀 남기 때문에 그래 시각적으로는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흉터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무지해반증 수술할 때 보통 한 발씩 하잖아요. 양쪽 발을 동시에 수술해도 괜찮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수술을 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왕 하는 수술이니까요. 네. 어떤가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술은 그 양발을 동시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발을 동시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활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양발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상당히 좀 연기된다고 봐야 되죠. 예. 연장이 되는 게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한쪽을 하시고 다른 문제가 다 회복되고 난 후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무지외반증 환자 수가 늘다 보니까 임상에서 정말 수많은 환자를 지금까지 치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50대 중반의 주부였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평생을 양말을 벗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발 모양을 보는 것에 대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컸었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너무 감사히 느끼면서 제가 처음으로 남 앞에서 양말을 벗고 그 실내에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 순간이 아마 의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 그래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고민, 그런 수치심을 자신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지외반증 수술, 그렇게 흉터도 많이 남지 않고 정말 심한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플러스 지금까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윤영필 전문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여름에 옷을 좀 두텁게 입거나 아니면 겨울에 좀 얇게 입으면은 뭐 멋내다가 쪄 죽겠다, 죽는다. 아니면 뭐 얼어 죽겠다, 예.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발 건강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쁘고 멋스러운 것 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편안한 신발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하면은 목, 어깨, 허리, 다리 여기는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왜 발 스트레칭은 소홀히했죠. 간과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스트레칭 방법 말씀드렸으니까요. 평소에 틈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당장 안 아프다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